지금 현재 2600포인트를 기점으로 보면 제한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까지는 의미 있는 반등이 좀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 대해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에도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한 주가는 당분간은 좀 기간 조정 가능성이 길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런 이제 탑픽들 꼽아주시면서 여러 가지 업종들을 이제 말씀해주시면 항상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중에서도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혹시 특정해 주실 수가 있는지 가능하면 순서도 매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벌써 하반기를 논할 때가 됐다. 네. 슬슬 여러 가지 전망들 나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저희도 하반기 전망을 당연히 발간을 했고요. 크게 보면 하반기 전망을 뭐 장표를 보면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예요. 저희들은 시장에 대한 상승폭이 지금 현재 2600포인트를 기점으로 보면 10% 안쪽으로 좀 제한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까지는 의미 있는 반등이 좀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자꾸 유예되면서 추가적인 협상의 여지를 제금 남겨놨고, 그 다음에 그 지표들은 3분기에 좀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노출되었던 어떤 수출에 대한 축소들, 그다음 유럽에 대한 어떤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3분기에 바로 반등하기 좀 어렵다고 봤고요. 4분기에는 내년 기대감과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저희들의 상단은 285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BR 1.03배 정도 수준의 2850으로 보고 있고 4분기가 좀 지금보다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는 보고 있고 섹터를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에 대해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기차나 태양광은 좀 별개고요. 태양광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전기차는 올해에도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원에서의 법안 통과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사실 라인업으로 봤을 때 지금 완성차에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가 팔리기 위한 제일 좋은 조건은 규제나 보조금인데 보조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주지는 못할 겁니다. 보수적으로 보면 규제를 좀 연기시켜주는 상원이 거부를 해서 다시 뭐 유예를 주는 이 정도인데 이걸로 과연 전기차 수요가 늘 거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냉정히 따지면. 그러면 결국 전기차 라인업은 혁신 기업들의 라인업이 어떻게 나올 거냐는 거죠. 니오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는 루시드 모터스나 이런 기업들에 대한 라인업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라인업이 우리가 5년 전에 6년 전에 모델 3에 대한 반응과는 좀 다르다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규제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뭐 지금 갖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확대가 아니라면 라인업도 아니라면 결국은 당분간은 조금 더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한 주가는 당분간은 좀 기간 조정 가능성이 길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잠깐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상상에서 봤던 섹터에 대한 주요 정책 글씨가 작아서 잘 못 보일 것 같은데 그냥 섹터만 말씀드리면 네. 저희들이 하반기에 시장을 이길 것이라고 보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은 지수는 제한적인데 저는 IT 쪽이나 반도체를 추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얘기는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지금 주가에서 상승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지수는 올라간다는 건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으니 개별 종목이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쪽을 계속 주목하고 있고요. 지금 삼바나 아니 이번 인적 분할했던 이런 식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쪽에 CMO 수출 증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이 많이 올랐어요. 조선이 많이 올랐는데 저희들이 보는 건 여전히 고성과나 고마전 선종의 위주로 믹서되면서 이익은 잘하면 내년도에도 증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감익이면 업황이 꺾일 수 있는데 내년도에 증익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고 NFC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변수가 뭐 있다면 굳이 얘기하면 글로벌 뭐 환율에 대한 변동인데 갑자기 뭐 우리가 약달러가 되지는 강원가가 되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조선 쪽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쪽은 이게 중국 수혜주거든요. 사실 중국 수혜주가 없죠, 저희 나라한테. 중국 수혜주가 뭐가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화학이나 철강이라 보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공급과잉이라서 중국의 내수 경기가 좋아진다고 반드시 화학, 철강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공급과잉에 대한 글로벌 시황의 문제고 중국이 갖고 있는 내수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그나마 K뷰티가 조금 숨통이 트이는 그래서 화장품을 좋게 봤고 그와 따라서 이제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제품들, 클래시스나 아니면
하마니서지 같은 이런 스몰캡들 이렇게 해서 제약바이오, 조선, 화장품, 에스테틱 이렇게 좀 제한적인 업종에 대한 상승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 조선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 이익이 증이익일 수 있으니까 사이클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수주 산업이라는 게 이익이 늘더라도 수주가 줄면은 보통 이제 밸류에이션이 꺾이면서 주가가 피크를 치는 맞습니다. 예.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럼 혹시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런 수주 산업에 대한 회사의 약간 수주에 관한 비율할까 이런 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희 담당자들로 얘기를 해보면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종전이나 이걸 떠나서 유럽 쪽에서의 어떤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협정이 되는 유럽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는 일반적인 수주 추가적인 물량도 올해 하반기에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조심스럽지만 내년에는 미국 외 수주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조선에 대해서 네, 조선에. LNG선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LNG선 말고도 이제 방위와 관련된 방산이요? 방사능 관련된 부분들. 네.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게 반드시 뭐 LNG선이나 특수선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축함이나 미국의 어떤 군함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그 미국 외 지역에 대해서 일부 얘기가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주의 그 규모는 올해보다 내년에 줄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수주 규모는. 수주 금액으로 보면. 네. 근데 수주의 다원성이나 수익성은 또 얘기가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수주를 100으로 봤을 때 내년 수주를 저희가 시장 컨센서스는 80%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수주의 질로 봤을 때는 매출액은 정체되지만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에너스트 뷰는. 저희 하우스의 담당자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오마진 성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이 실적은 내년에 증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후행적이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받는 수주로 내후년까지 증액이 되려면 수주의 양은 올해 100으로 봤을 때 내년에 80으로 줄지만 그 수주의 질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높아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가능성도 이제 미국 외 지역에 충분하다고 이제 확실하게 얘기는 리포트는 안 나왔는데 네. 담당자별로는 그런 움직임이 충분히 감지되고 있는 건 맞다. 근데 뭔가 좀 얘기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네. 개별 기업별로 그렇죠. 수주에 대한 전략이 다 공격적이고 해서 근데 저는 충분히 유럽에서 뭔가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그들이 구축함이나 조선업종의 1등은 우리나라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중국은 있지만 중국은 벌크선 부분이라면 우리의 특수선이나 군함은 분명히 세계 경쟁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3년, 5년 뒤에 인수를 받더라도 수주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은 그냥 딴 거 하기 전에 요거 먼저 잠깐만 여쭤보면은 예. 이제 화장품이 중국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고 특히 저희 3부에서도 이제 중국 분들이 많이 오시고 뭐 이러면서 많이 쓴다고 해서 그건 알겠는데 이제 대형 화장품 기업들이 생각보다 못 오르는 이유가 이번에 달바도 상장을 했고 비상장 여러 가지 독립적인 맞습니다. 화장품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회사들이 대형 화장품 회사들의 마켓쉐어를 뺏어가니까 여기 써놓으신 것 같은 뭐 아모레나 이런 것들까지도 계속 좋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일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건데 네. 요거는 혹시 의견이 어떠세요? 사실은 저희 하우스 담당자는 대형 화학주, 그러니까 대형 화장품보다 한골코마나 코스맥스를 2025년에 최대 좋은 걸로 봤고 네. 아모레 퍼시픽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반등을 좀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싸긴 같아요. 싸니까요. 그러니까 워낙 계속 빠져왔고 그렇죠. 최악의 가정을 계속 반영했는데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중국의 어떤 추가적인 상장이라든가 화장품 업체들의 MS 때문에 QA 증가에 대해서는 좀 보수로 보는 것 같아요. 아, 네. 그건 맞습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아모레 퍼시픽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더 이상 안 빠지고 오히려 반등을 했었거든요. 네, 조금. 네, 네.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반기에는 최악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이고 연간으로 봤을 때 저희가 보는 OEM, ODM 업체들을 좀 조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OEM, ODM 업체들이 근데 직접적인 중국 수혜를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의 뭐 조그만 화장품 기업들, 마녀공장이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네. 틈새 시장으로 좀 나가고 있는 거죠. 네. 대형 이제 화장품주들이 10년 전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아모레지, 아모레 퍼시픽은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색조라든가 한 듯 안 왔던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유의 제품들은 아직은 강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ODM 업체들로 그래서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는 중국 직접 수혜가 아니라 우리만의 어떤 중소형 화장품의 어떤 강세? 우리나라 내수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통적인 대형 화장품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녀공장이나 이런 중소 제품들이 계속 깔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ODM 봤을 땐
한국커뮤나 코스맥스 쪽을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제 탑픽들 꼽아주시면서 여러 가지 업종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 항상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단순한 질문일 수 있는데, 물론 관심도에 따라 선택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쭉 제시해 주신 것 중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 그러니까 뭐 바이오, 조선, 화장품, 에스테틱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 이걸 좀 우선순위로 아니 근데 나열을 해주시면 제일 좀 이 중에서도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혹시 특정해 주실 수가 있는지, 가능하면 순서도 매겨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여기 왜냐면 이게 네. 우리 승희 씨 질문이 좋은 게 네. 여기 2페이지에 우리 센터장님이 갖고 온 걸 보면은 추천 업종에 이렇게 조선, 방산 쭉 있는데 혹시 이게 순서는 아닌가 싶어가지고 가나다 순도 아니고 이래서 혹시나 이게 연결되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사실은 저희가. 순서는 없죠. 없으시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이게 네, 이제 네. 섹터별로의 예를 들어 이 4개 섹터 중에 EP 성장률이 가장 높은 기업,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가장 싼 기업으로 하면 맞을 것 같지만 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전체적인 시장에서 보는 어떤 테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쉽게 말하면 관여도와 관심도, 그다음 터닝을, 그러니까 이익이 턴을 한다는 거냐, 그냥 계속 좋아지는 거냐. 네.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걸로는 저희가 여러 번 했죠.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은 사견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그때까지 오른 것보다는 덜 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더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만큼 악재가 없고 가장 안 오른 것만큼 호재가 없단 말의 네. 격언이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제약 바이오를 제일 좋게 봅니다. 제약 바이오를 네. 제일 좋게 보고, 그 다음이 화장품이고요, 오히려. 네. 문과도 화장품, 그 다음이 에스테틱, 스몰캡, 마지막은 조선.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 여기 네네. 상상인의 공식적인 뷰는 아니고 다 알겠습니다. 업종별 담당자별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요. 제가 이제 최근에 OCI 홀딩스를 이니시에이션을 했어요. 오래간만에 했거든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 쪽에서는 다 같이 보진 말자고 얘기했게, 배터리 쪽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수요, 그다음에 관계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면 오히려 태양광 공급망 쪽에서 우리가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에서의 어떤 태양광 원가 경쟁력, 그다음 물량은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태양광 모듈이라든가 폴리실리콘은 킬로그램당 중국 가격이 $5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 원가로 우리가 이길 수는 없거든요. 미국에서 쓰이는 폴리실리콘 가격은 킬로그램당 15불 이상에서 거래되니까 지금 미국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건 오래됐던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국 시장에서 뭐 킬로그램당 $5 하는 폴리실리콘은 존재할 수가 없는 산업이 된 거죠. 우리 전기료만 봐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공급망으로 품질과 신뢰를 바탕으로 오히려 미국의 보호막이 있는 미국 시장에 가는 게 맞고, 그래서 제가 저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이게 좀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왼쪽 그림은 뭐냐면 미국의 태양광 모듈,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할 때 쓰는 모듈의 수입 물량입니다. 막대그래프가 수입 물량이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작년 7월에는 6기가씩 수입을 했다는 뜻이고, 올해 1, 2월 달에는 2기가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단가는 와트당 20센트 정도 초반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려요. 미국에서 연간 태양광 설치 수요가 한 50기가와트 정도 된다 보십니다. 올해도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50기가와트, 60기가와트 어디엔가 있을 건데,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 내 공장. 그러니까 미국의 퍼스트 솔라라고 방막형도 있고, 미국 내 공장이 한 20기가 정도 됩니다. 네. 20기가 정도 풀 생산했어. 그래서 업계에서 얘기하는 건 미국이 설치 수요를 맞추려면 40기가 내에는 수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40기가 내는. 그럼 월별로 얼마 정도 수입해야 됩니까? 3기가 좀 넘게?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올해 1, 2월 달 이상하게 2기가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1년 누적이 3기가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3기가 되니까 뭔가 과거보다 50%가 줄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작년에 막대 그래프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는 올해 관세를 많이 때릴 거니까 미리 수입을 해야지 하고 태양광 모듈을 많이 수입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재고가 3, 40기가 있었던 걸로 추정돼요. 요 수학적으로 잘 이 막대 그래프 계산해 보면.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수입을 줄인다는 건 이제 재고를 소진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8월, 9월 정도 가면 재고는 아마 10기가 밑으로 가 있을 거고, 지금처럼 수입 물량이 반토막 나 있다면
그럼 그게 어떤 의미냐? 하반기에는 모듈 가격이 오르겠죠. 네. 오르겠죠. 그럼 그 얘기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듈 가격이 오르니 하나 솔루션도 상당히 좋은 걸 거예요. 미국의 네. MS로 봤을 때. 그리고 이게 오른다는 건 태양광 밸류체인상 미국 내 폴리시룸 가격도 오르니 OCI한테도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OCI 홀딩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하나솔루션 그전에도 계속 탑픽스를 했었지만 앞에 보시면 OCI를 새롭게 하면서 제가 여기 페이지에 보신 것처럼 올해 그러니까 화학 전체나 정유는 그렇게 나이스하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네. 하나솔루션과 OCI 홀딩스는 25년도와 하반기에 좀 더 좋게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연초 이후로 두 종목 모두 시장을 이겼어요. 네. 아마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연초 이후로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시장보다 30% 이상 올랐는데 그래서 이제 꺾인다고 생각하시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잖아요. 그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정은 하반기에 만약 모듈 가격이 빠지면 제 말이 틀린 거고 주가는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9월, 10월에 네. 모듈 가격. 근데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모듈 가격은 오히려 소폭이나마 오를 가능성이 더 있다. 이 재고 수준이 계속 된다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IRA 관련해서 이제 영향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잘 가던 하나솔루션이 그 IRA 법안 얘기 나오고 그냥 급락을 했단 말이죠. 예. 요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센터장님 의견 너무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불확실성이 많은 거죠. 제가 미국의 정치적인 요소라든가 네. 법안에 대한 부분을 함부로 얘기하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동차 배터리 산업과 태양광 산업은 신재생으로 묶여 있지만 성질이 좀 달라요. 문과와 이과 같은 거죠. 문과와 이과. 무슨 보세요. 자동차 배터리 안 써도 돼요. 아주 냉철하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내연기관차를 써도 됩니다. 그렇죠. 픽업 트럭이든 뭐든 어차피. 근데 미국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리면 전력기기 주가가 왜 좋았을까요? 미국 전기가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력망 자체도 노후화됐고 그다음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력기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좋았던 거는 미국의 송배전, 그다음에 초고압 변압기,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산업이 다 올랐다는 것이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40기가나 50기가의 설치 수요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 설치 수요에 들어가는 것들은 결국 미국 내에서의 창출은 EPC 업체들이잖아요. 텍사스나 플로리다 쪽에 있는 EPC 업체들이 모듈을 가지고 써서 그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수급에 영향을 줄 정도로 법안을 강경하게 바꾸면 수입 물량이 줄던가 설치 수요가 줄 수 있고 설치량이 줄거든요. 네. 그거는 미국 내 전기 에너지 수요에는 부정적이라고 좀 봐요. 네. 그거는 배터리를 안 쓰는 건 차원이 다른 불편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IRA 법안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좀 불리하게 작용해서 당장 어떤 보조금 이슈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 EPC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보조금이 과도하게 깎일 경우에는 설치 수요가 아예 설치를 안 해버리는 최악의 경우가 맞서게 되면 그거는 커뮤니티 산업, 그러니까 미국의 거주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1월, 2월까지 미국의 통계청 자료를 봤을 때는 미국 내 모듈 재고는 많이 줄고 있다는 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미국의 재고가 많으니까 올해는 관세를 확 때려서 아니면 뭐 보조금 확 줄여서 태양광을 옥죄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름만 지나도 지금 미국의 재고는 10기가 미만으로 갈 거예요. 그럼 수입을 매년 매월 5기가씩 안 해주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물론 약간의 어떤 우려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지만 설치 수요인 60기가, 50기가까지 영향을 줄 거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이슈는 장기적인 흐름에는 영향은 별로 없고 오히려 빠질 때마다 매수 기회로 보는 게 맞겠네요. 이미 영향을 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미 주가에 영향을 준 반영이 거고. 됐다. 더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 이미 반영된 더 줄 수 거. 있다는 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법안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네. 뭐 태양광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전면 폐쇄하고 네. 뭐 그다음에 설치 수요에 대해서 오히려 뭐 좀 규제를 하는 네. 이런 쪽이면 뭐 당연히 무조건 원자력 발전을 다 져라. 태양광 네. 발전 비중 줄여라. 뭐 네. 하면 될 수 있는데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남부지방이라든가 일종의 좋은 데는 태양광이 오히려 LOC 이상 전기 발전 단가는 더 유리해요. 네. 초고압 변압 발전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그거는 공화정도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남부지방의 판벨트나 아니면 이쪽에 있는 플로리다나 텍사스 쪽에서의 공화당 의원들의 보조 어떤 모금 활동에 상당한 EPC 업체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또 간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 태양광 업체들의 EPC를 훼손할 정도의 법안에 대해서는 좀 민감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이번에 빠진 거는 일단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주가가 거죠? 좀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그렇죠. 2만 원에서 YTD로 90% 그렇지. 이상 올랐고 그거에 대해서 주가가 오를수록 작은 뉴스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 그런 것이 더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어요. 차라리 주가가 안 올랐다면 네. 사실 OCI는 그렇게까지 빠지진 않았었거든요. 네. 빠지긴 빠져서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주가 상승이 많았던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시장의 반응, 민감도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오늘 또 모처럼 센터장님 나와주셨으니까 원자재나 뭐 유가 이쪽도 좀 잘 아시잖아요. 당장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저희 유가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유주 최근에 보면 SO일 굉장히 또 잘 가고 네. 반대로 또 SK이노베이션은 또 엇갈리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정유주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진단하시겠어요? 저는 원래 정유주는 올해 추천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거 얘기는 하는데 제가 쓴 자료가 있어요. 아마 뭐 우리가 잘 차를 찾아보시면 FM 가이드를 찾아보시면 제가 매주 위클리 쓰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발간 자료 제목이 단기적으로 SO일에 주목할 시점이란 제목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면 1분기 때는 정유주가 다 적자였어요. 정제 마진이 안 좋아서. 근데 제가 최근에 뭔가 껴눈직해서 정제 마진을 데일리로 체크해 보니까 1분기 때 평균 정제 마진이 배럴당 10달러 초반이었어요. 복합 정제 마진이. 근데 지금이 13분의 6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 이론적으로는 이익이 30% 증가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라간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드라이빙 시즌도 됐고 그러니까 석유 제품 모두 수익성이 좋아졌어요. 개솔린, 디젤, 뭐 벙커시 같은 그러다 보니까 6월까지 드라이빙 시즌이 되다 보니까 6월에도 마진이 좀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 얘기는 QOQ로 실적이 호전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조심스러운데 유가가 단기적으로 저점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가가 올라가야 좋은 거죠. 물론 정유주는 올라가야 마진은 좋아지니까. 근데 올라가는 것까지는 잘 확신이 없어요. 경기가 하반기에도 막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은데 유가가 이렇게 빠지는 구간은 주가가 무조건 빠지게 돼 있는데 유가가 L자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무조건 67불, 64불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게 올해 평균 유가 68불이었어요. 네. 상상의 유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귀에 피가 날까 봐 죄송한데 작년 하반기도 이제 우리는 유가를 좀 안 좋게 봤고 그때 70불 때부터 지금 68불을 평균치로 보고 있고 저희가 그걸 아직 안 바꾸고 있는 지금 유가에서 많이 빠질 룸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에 대해서 통제를 잡고 하려고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요 공급 측면상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의 베이비 줄일 베이비 근데 베이비가 왜 나오지? 베이비 뭐 그게 우리나라로는 뭐 추임새 비슷합니다. 추임새겠죠. 하여튼 뭐 추임새. 미국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드릴링, 그러니까 쉐일 업체들 생산량이 많이 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공급이 생각보다 덜 나오니까 유가가 오를 수 있는 요인도 있는데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는 둔화됐으니 그래서 당분간 64불, 65불에서 옆으로 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1분기처럼 재고평가 손실이 없겠죠. 유가가 하락하는 구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SO일이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다. 추가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6, 7월까지는 기대감으로나 실적을 확인할 때까지는 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부터 유가 방향성에 따라 3분기 볼 거냐에 따라 네. 또 판단해서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또 SO일 추천했던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정제 마진의 개선도 있지만 두 번째는 제가 주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년 전 주가 수준이었어요. SO일. 네. 제가 금요일 날 글을 썼을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5만 원이라는 주가가 당시에 10년 전에 더 충격적인 건 코로나 직후의 주가였어요. 코로나 때는 어떤 상황에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봤고 원유 수요가 없을 거라 봤던 유가가 마이너스 갔던 현물 네. 그 시장에서의 주가가 49,000원, 48,000원 했었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주가가 56,000원 막 이랬거든요. 네. 이거는 좀 과도한 저평가다. 지금 코로나 시절에 원유 수요가 아니거든요. 그 정도 네. 수요는 아닌데. 그래서 그 제목을 했던 건데 뭐 운 좋게 맞췄지만 중요한 거는 이틀 동안 10% 올랐어요. SO일이 올해 화요일.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했던 정제 마진이 추가 개선과 유가의 저점 가능성. 그리고 유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뭐 L자. 그다음에 지나친 저평가. 근데 이제 사회자께서 SK랑 비교해서 SK는 또 왜 안 갔냐. 네. 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 때문이겠죠. 배터리가 아직까지 개선되기가 어렵고 SK온이 지금 분기별로 아직은 적자거든요. 적자 폭이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부분이 이제 정유의 실적 호전을 이런 어떤 SK온이라고 하는 실적의 어떤 둔화가 좀 막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중국이
뭐 저희 하우스뷰는 이제 일단 고정자산 투자를 조금 이제 시작할 수도 있다고 보는 뷰고 거기에 이제 재정도 더 쓰고 해서 중국이 약간 과거라는 조금 다른 강도의 부양책이 나온다라는 기대가 약간 있는데 예, 예. 얘기하신 것처럼 철강이나 화학은 뭐 공급 초과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원유는 사실 중국하고 공급 초과랑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약간 원유 가격이 옆으로 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맞습니다. 저는 네. 저희 하우스의 중국 담당자는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것이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의지는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하는 거고 네네. 그러면 중국의 원유 수요는 작년과 유사할 거라고 그렇게 보는 되겠죠. 거죠. 만약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영향이 없으면. 그게 맞다면 L자가 맞을 거고요. 네. 사회자님 말씀대로 의미 있는 경기 부양이 맞다면 지금보다 3, 4불 정도 유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중국 하나만 갖고도 그 정도 왜냐하면 전 세계 원유 수요에서 가장 큰 단일 국가로 보면 미국이고요. 미국 1등. 미국이 전체적인 원유 수요의 10% 이상 차지하니까 네. 맞는 얘기인데 중국도 이미 3, 4%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요의 탄성치로 만약에 중국 수요가 1%만 좋아져도 0.3%의 원유 수요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 세계 원유 수요는 1% 정도 늘면 많이 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0.3%가 추가되는 거는 원유 수급에 영향을 줍니다. 원유 수급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경기 부양이 실질적으로 돼서 효과가 없는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거기에 있는 제조업 생산자들이 뭐 의류라든가 장난감이라든가 뭐 이런 업체들이 중국의 경기 부양 정부를 믿고 만약에 제품을 많이 만들게 되면 원유가 필요하거든요. 전기 소비 때문인지도 모르고 플라스틱 소비 때문에 그럼 원유 수입을 늘리게 되면 유가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도 있죠. 네. 다시 확인하고 연말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혹시 전략 비축유를 계속 조금씩 미국이 사고 있더라고요. 데이터를 매주 맞습니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플러스 쪽으로 반영이 못 될래나요? 하반기에? 그건 유동적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전략 비중을 $70 이상에서 살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바이든 대통령 때 그 백악관 자료가 아직 남아 있긴 한데 67, 72 사이에서 사겠다고 명시가 돼 있긴 하거든요. 바이든을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도 그럴 거지만 네. 또 하나는 유가가 빠져야만 트럼프 정책은 물가 안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70불 이상에서 그걸 사주면 유가가 더 올라가는데 안 사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빠지면 근데 또 이제 트럼프의 그렇죠. 지지 기반인 또 이제 남부 쪽에서 또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참 뭐 60불대에서는 살 수, 뭐 60불이 네. 깨지면 좀 살 수 있을지 네. 몰라도 70불 이상에서 유가를 올리면서까지 아. 살 마음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물가를 올리는 부정적, 유가를 낮춰야 된다고 해서 베이비들이 베이브로 얘기했던 사람이 네. 유가와 민감한 전력비축류 SPR을 다시 사기에는 조금 70불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유가 상단은 $70보다 더 위로는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경기가 완전히 호전돼서 네. 결국 정치가 아니라 경기로 맡겨져서는 유가가 80불, 90불 가는 거가 맞지만 지금 경기 상황의 속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도라든가 아까 말했던 이 수요 경기 외의 변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 변수, 그 다음에 SPR에 대한 매수 이런 것들은 좀 체계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 관점에서 이제 앞서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다면 사실은 이제 요즘엔 자산 배분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저희 담당자가 이번에 월요일 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자료를 썼어요. 뭐 여기 이 시청자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상상증권의 그 코인 담당자가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좀 봅니다. 네. 뭐 다른 뭐 질책도 주시고 근데 스테이블 코인 자료를 한번 꼭 좀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 상당히 그 통해서 저희 코인 시장 자체는 더 올라가야 된다고 계속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코인 시장이 금 시장에 대한 부분도 흡수할 뿐더러 시장에 우리가 영통적인 유동성도 더 많이 깔려 있다는 거죠. 부동산에 흡수하지 못한 유동성들, 특히 한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봤을 때도 중국도 부동산 가격에서 상승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 시장과 대체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흡수가 없다는 얘기는 다른 유동성 흡수할 시장 가장 큰 게 결국은 원유, 금, 아까 말했던 코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원유는 근데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로 불안한 요인이 많고요. 더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금은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저는 금이 오른다고 본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근데 금의 상승폭이 둔화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코인 쪽은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뭐 현물 ETF가 되든 안 되든 한국 시장에도 현물 ETF는 더 올라겠죠. 근데 그거는 모르겠지만 결국적으로 코인은 글로벌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 오르는 거기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갖고 오신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걸 이제 다 알기는 너무 딴 얘기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 하기는 제가 그런데 여기에 이제 노동을 대체하는 AI, 그래서 AI 관련 투자 지속 중이라고 한 장을 넣어주셨는데 이걸 제가 왜 여쭤보고 싶냐면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AI 사이클을 10년짜리로 얘기를 하다가 요즘 갑자기 수요가 나쁘다는 이유로 AI든 인프라 투자는 없고 소프트웨어만 이제 써먹겠다는 식으로 AI를 좀 많이 죽이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물론 딥시크도 있었지만. 근데 요거만 놓고 보면은 아직 투자 계속 될 거다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서도 반도체 업종이 아직도 전고점보다 많이 밑에 있고 이렇긴 하거든요. 네. 그 저희들이 보는 저희 하우스에서 봤던 이 장표를 좀 보시면 말씀드릴 거는 결국은 휴머노이드의 우리 상반기에도 휴머노이드가 상당히 열풍이 불었죠. 로봇이란 게. 근데 휴머노이드라 이런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실질적인 건 좀 오래 걸리겠지만 기술적인 기대감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 5번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캐펙스 쉽게 말씀드리면 25년, 26년도에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 자체를 보면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640조예요. 근데 25년, 26년에 미국의 데이터 센터 캐펙스만 400조 원에서 500조 원 사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투자된다는 건 뭐냐면 실질적인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10년 뒤, 20년 뒤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투자가 계속된다는 건 밸류체인상 계속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관해서 기술 개발이 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술 혁신, 이노베이션이 시연될수록 주가는 오르는 거거든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실상에서 상업화되는 거는 좀 지연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캐펙스가 줄지 않고 늘고 있다는 거는 그 얘기는 적어도 우리가 쓰는 밸류체인의 사람과 기술과 이노베이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이 그림 6번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 올해 뭐 쉽게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 S부터 젬마 제미니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새로운 챗 GPT의 생성형 AI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니까 투자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새로운 모델의 출시는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AI에 대한 관련 기반에 대한 쉽게 말씀드리면 관심도와 기대감 그리고 긍정적인 뷰를 만들어 준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딥시크 때문에 미국의 챗 GPT에 의심이 많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주가 안 가는 거고. 근데 물론 지금 말씀드렸던 제미니 3라든가 젬마 3라든가 여기 보시면 파이 5 같은 것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반응이. 근데 적어도 오늘 뭐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방송 전에도 뭐 지금 여기 챗 GPT 5의 O3라고 하는 이 AI가 사람의 명령을 거부했었거든요. 오늘 뉴스에 크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더 이상 풀지 말라고 명령을 했지만 수학 문제를 계속 혼자서 푸는 오기가 있는 AI가 돼버린 건데 그 얘기가 일부 코딩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쪽이 어떤 시스템이나 로직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거거든요. 네. 이것이 인간에게 반역을 했다고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딥러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또 한 번 기술 개발을 이루어가는 또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부분도 하드웨어 측면도 후행적으로 올라오겠죠. 후행적으로. 그래서 저는 계속 이것이 뭐 지금 열정적이진 않지만 AI의 에이전트나 휴머노이드가 훨씬 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그리고 내년이 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다 모두가 열광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크게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 추이를 봤을 때는 400조, 500조는 누구 나라의 한 나라의 예산인데 그것이 그냥 허튼 돈이라고 보기에는 물론 중국은 뭐 10분의 1 가격을 한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